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어제 일요일 저녁 7시 반에 경복궁 앞 광장에 제가 갔었거든요. 근데 한 여학생이 무대 위에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무대 위에 처음 올라오신 분인 것 같아요. 떨리는 듯이 마이크를 잡고 다른 한 손에 응원봉을 들고 이야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어보세요. 저는 올해 20살입니다. 올해 한예종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학할 학교 한예종은 이렇게 유창하게 읽은 건 아니고 사실 굉장히 떨면서 더듬더듬 얘기하셨는데 제가 입학할 학교 한예종은 작년 12월 3일에 문이 굳게 닫혔었습니다. 윤석열 씨의 석방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든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밤처럼 다시 계엄령이 오고 그 밤처럼 다시 우리 학교 문이 닫힐까 두렵습니다. 절차가 맞지 않으면 구속이 취소될 수도 있고 석방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런 대우를 받았나요? 법은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겐 다르게 적용되어야 되는 건가요? 윤석열 씨가 파면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건가요? 그런 세상이 아니었으면 하고 대학 새내기인 제가 여기 섰습니다. 네, 3월 12일 월요일이고요. 끝장 뉴스 오후 5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김환 한겨레 기자, 이승원 시사평론가, 그리고 항상 뵙는 우리 박영식 시사 에디터 모시고 오늘의 뉴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시위 현장에 가보셨어요? 네, 뭐 저는 느낌이 가끔 갑니다. 다르더라고요. 네, 뭐 많이 어제 저녁 다녀요. 특히 네. 경복궁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오셨는데 저는 좀 느낌이 그랬어요. 주말 사이에 그 석방 결정에 내려지면서 굉장히 좀 비장해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사실 네. 그럴 줄 알았는데 나갔는데 생각보다 한남동이나 이 광화문의 태극기 집회에 비해서 아주 낙관적이고 즐거운 분위기. 여기서 사실 좀 놀랐어요. 요즘 시민들이 상황을 낙관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뭐 이제 믿어 의심치 않으시는 거겠죠. 뭐 상황이 이렇게 된다 한들 윤석열 파면 선고에 대한 어떤 확신을 이미 갖고 계신 거기 때문에 뭔가 이런 확신을 흐트러뜨리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게 여러 국면들을 넘어오면서 뭐 윤석열 체포, 윤석열 구속, 그리고 탄핵소추안 가결, 체포영장 집행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인이 박혀 있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뭔가 마음에 굳은 살이 이미 다 박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국면들을 넘어오신 분들인지라 지금의 상황은 일부 후퇴라고 받아들이시는 것 같고요. 상황을 좀 돌아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가 사실 다 국민들이 하신 겁니다. 국민들이 비상계엄 해제를 만들어내셨고 체포동의안 가결, 뭐 체포영장 탄핵소추안 가결, 체포영장 집행, 구속에 이르기까지 본인들이 다 만들어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서사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원재 교수님이 보셨던 현장이 생각보단 낙관적이지 않았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해드린 요 대학 신입생 학생도 되게 그런 얘기 처음 해보는 학생인 것 같아요. 지금 훨씬 내추럴하게 이 얘기를 하면서 근데 오로지 두려운 거는 다시 그 밤이 올까 봐. 언론은 어쩔 수 없이 당일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한 발언 중심으로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데 저희 경찰팀 팀장도 오늘 그런 기사를 썼던데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과거에 비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중에서 이번 주에는 윤석열 관련된 내용만 이제 기사에 담는데 사실 이제 집회에 나가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 그 다음에 그 전에 집회에서는 들리지 않았던 뭐 소수자들의 목소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준비되지 않은 발언들, 지금 이현재 교수님 얘기한 것 같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다양해졌다라는 게 지금 최근 집회의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틀 내내 갔었거든요. 뭐 토요일, 일요일 계속 집회를 나갔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이 긴장감과 막 분노와 이런 게 막 솟구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도 와닿던 게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한번 겪은 일들이고 한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단단해졌다라는 느낌이 들고 여기까지 같이 모인 사람들이 같이 너무 실망하고 분노하고 너무 좌절하면 우리가 힘들다. 그래서 약간은 연대 의식, 그러니까 서로 같이 좀 힘을 내자, 으쌰으쌰 이런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 더 좌절하지 맙시다, 힘냅시다 이런 얘기를 한마디라도 더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장에 저도 힘 내기 위해서 거기 같이 힘 빠지기 위해서 가지 않았으니까. 제가 유인물 막 나눠주는데 이거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새봄에는 새나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 모인 분들이 원래는 시위하면은 기존에 있는 짓을 무너뜨리고 뭔가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 그게 아니고 네. 대한민국을 낙관하고 우리 새 나라로 갈 건데 약간 걸리적거리는 저것들은 금세 지워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분위기가 확실히 기분이 바뀐 것 좋았습니다. 같아요. 소개하고 네. 싶었어요. 자, 그러면 새 나라로 가기 위해서 오늘도 그래도 뉴스를
분석해 주셔야죠. 오늘의 끝장 뉴스 첫 번째 이슈. 예, 네, 예, 소개해 첫 주시죠. 번째 끝장낼 이슈는 지난 금요일에 윤석열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한 데 이어서 검찰이 뭐 저는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만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윤석열은 결국 석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검찰의 행보에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고 동시에 일단 석방된 윤석열의 행보에도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상황. 저는 사실 그때 뒤늦은 점심을 좀 먹고 있었는데 먹다가 거의 이렇게 뿜기 직전까지 갔던 같이 안 먹어서. 네, 네, 죄송합니다. 너무 지저분한 얘기를 처음부터. 네, 한 줄 속보가 처음 뜬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을 읽기 전에 그러니까 재판부에 어떤 판결이 나왔다고 얘기가 나오기 전에 어쨌든 구속 취소 그 한 줄 나오자마자 내가 뭔가 잘못 읽은 건가? 약간 좀 충격을 또 한번 받았었고. 근데 제 일감은 일단 12월 3일 날 그 행정부의 윤석열에 의한 쿠데타가 있었다면 이번에 3월 7일은 사법부에 의한 쿠데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감은 들었습니다. 물론 그 진견 판사의 결정 하나, 그 판사 하나로 사법부 전체를 치환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쿠데타라는 거는 소수의 사람들이 움직여도 어쨌든 쿠데타인 거잖아요. 사법부 전체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려해왔던 사법부 내 혹은 법조계 카르텔들이 역시 여기에서도 통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진모 판사 한 명을 과연 한 명으로 볼 수 있을까 저는 일종의 제2의 쿠데타 진행 중이었고 그것이 발현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그리고 쿵짝이 잘 맞았죠. 판사가 던지고 검찰이 덥석 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그 판결문 여러분들 뭐 많이 보셨겠지만 한 4가지 구조로 이게 왜 안 되는지, 그러니까 왜 구속을 취소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쭉 이제 나열해 놨잖아요. 근데 뭐 자세한 얘기는 이미 다 알고 계실 테고, 제가 받은 생각은 재판부가 그냥 구속 취소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거기에 짜맞춰서 논리를 전개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검찰이 우리가 잠깐 잊고 있는데 검찰이 지금 윤석열을 수사하고 뭐 관련자들을 구속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는 그냥 검찰 공화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27시간 만에 그냥 받아버리고 아예 항고 자체를 포기한 거는 검찰 공화국이었다는 거 재확인한 거고 이번에 활용 점정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트럼프가 얘기하는 딥스테이트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국제관계 전문가고 트럼프 방송 많이 하셨는데. 네. 한 2주 전까지 트럼프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조금 어색하긴 한데 딥스테이트를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죠. 이제 트럼프는 정말 뭐 그렇죠. 여기서 트럼프까지 언급하고 싶진 않네요. 너무 싫어해. 너무 싫어해. 네. 그렇지만 집에 엘리트 계층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네. 안 좋은 사법 카르텔이 있고,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쨌든 빈 곳을 계속 찾아냈었죠. 이 윤석열 변호인단이. 그리고 거기 이제 제대로 공간이 열린 거죠. 누군가를 통해서. 네. 희망 기자님. 저는 한 달 전부터 뉴스 알람을 꺼놨는데요. 뉴스가 너무 정신건강 해로운 것 같아서 어차피 알게 되니까 이제 했는데 후배가 그걸 보여줬어요. 무슨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석방한다는데요. 이래서 저는 이제 첫 마디로 석방을 어떻게 시키냐 그랬는데 이제 뭐 속보들이 오기 시작해서 했고 처음에 재판부 결정 판결이 나왔을 때는 최대한 선회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도일까를 꽤 맞춰서 최대한 선회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검찰이 당연히 항고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되는 게 저는 오히려 이제 취재 입장에서는 더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그 전에도 항고하지 않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만약에 검찰이 이걸 항고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소를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거나 아니면 이 수사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를 인정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전원 사퇴해야 되는 사퇴로 가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뭐 지금 상황은 전혀 예상 밖의 전개. 그러니까 뭐 어쨌든 늘 예상을 뛰어넘는 전개지만 그러니까 사실 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이제 우리가 방송에 적합한 표현은 아닌데 일개 잡범을 잡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기소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어떤 심각성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입에 많은 관심이 금, 토, 일 3일간 쏠렸는데 금요일에 아마 기자들이 대검 주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기다렸으나 결국 못 만났거든요. 그때 당시에 상황의 보도가 흘러갔던 거는 특수본의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 간의 어떤 갈등이 있다. 이제 이런 보도가 밤 사이에 나오면서 심우정의 입장이 궁금했는데
입장을 2박 3일 동안 안 냈어요. 이 정도 상황이면 뭐 김한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직을 직접 내려놓든지 아니면 국민에 대한 사과라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그런 거 없이 오늘 뭐라고 했는지를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네네. 예, 영상을 보시죠.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하여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하여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 검찰의 실무관행에 문제가 있고 가사 그러한 문제가 없더라도 법률의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과정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원의 결정 취지를 모두 종합하였습니다.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은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 또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 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 입법 기구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의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는 2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러한 위헌 판결의 취지를 따라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수사팀의 반발도 컸다면서요?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저희 대검의 부장회의 등을 거쳐서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아니 현장 잘 아시니까 김한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법원의 판결문에 대해서 약간 변론적 해석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뭐냐면 지금 이제 52년 전 유신헌법까지 거론한 거는 다분히 정무적인 어떤 노림수가 있는 얘기라고 보여지는데 법원이 위헌 판단을 내린 건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거나 아니면 급하게 나가야 될 일이 있을 때 한시적으로 구속영장 집행을 정지하는 구속을 정지하는 판단을 법원이 내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해버리면 예를 들면 그 시한 내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상쇄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 판단을 내린 거기 때문에 그 법원의 판결문에 보면 이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대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된다라는 취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심은정 총장이 얘기한 절차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재판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가 있었는데 분명히 사실 이제 그 부분을 항고 포기하는 게 오히려 그러면 사실 이제 계속적으로 절차상의 시비가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지금 이제 그 얘기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가 되고 또 한 가지는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건데 저기 소리를 지르시는 분도 있었지만 그러니까요. 그죠? 그 소리가 이런 거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외치면서 사퇴하십시오라고 외친 건데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취임할 때부터 이런 이제 말하자면 어떤 인권이라든지 법적 절차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해 왔다는데 사실 이 얘기를 고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구속 취소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 절차가 집행된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체포영장을 거부했었고요. 관저를 요새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당한 영장을 거부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아 영장이라는 게 거부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처음 봤고요. 거의 사실상 그 후에 체포된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체포적 부심을 신청했습니다. 체포적 부심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밟을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다 밟았거든요. 만약에 일반 범위, 아까 자범이라는 표현 쓰셨지만 일반 범위 이런 절차를 밟으면 수사기관은 1의 관용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소위 말해서 진상이라고 보는 거죠. 이 진상짓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원에 의해서 발부된 영장과 체포가 이루어졌는데 이거가 잘못됐다라고 청구하는 순간 수사기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인들 수사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붙을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검찰의 결정은 일정 정도 당연히 행사에 대한 권리도 포기했는데 그 권리의 포기가 거의 50년 가까이 지켜져 준용되어 온 형사법의 일반 원칙 관행을 처음으로 다시 판례를 쓰겠다라는 판결문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당장에 오늘 명태균 씨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명태균 나도 그러면 그러니까. 나도 그럼 저희도 경찰 기자를 하면 보면 체포는 48시간이죠. 그다음에 구속은 날짜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오면
경찰들이 일상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제 며칠까지야 이거거든요. 아. 근데 그거는 거의 굳어진 관행이고 만약 그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하필 윤석열부터 해야 되고 그걸 검찰이 윤석열부터 받아들였다라는 거는 납득하기 좀 어려운 얘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일선 검사들도 그걸 요구했는데 항고를 포기한 논리와 근거를 제시해달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논리와 근거 제시가 아직 법적으로는 법리적으로는 없거든요. 총장의 말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뭔가 순리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설명도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 부분이 좀 웃긴데 심우정 그 총장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아까 그 보신 그 장면에서 스스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스스로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직장건 포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스스로 모순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두 번째가 아까 사실상 진상짓인데 그 진상을 인권이란 말로 취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진상짓을 부리는 어떤 피의자에 향해서 아 그렇지 그게 인권이지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동아일보 칼럼을 보면은 제목이 5,100만 분의 1 법아기가 된 윤석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이잖아요. 그중에 왜 단 한 명한테만 그 인권이 적용되냐라는 어떤 취지의 칼럼이었는데 여기서 이 법불악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불악귀. 법불악귀. 네, 가끔 네. 인용되는 말이긴 한데 법은 권력자나 신분이 높은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인데 거기서 이제 그 불자를 빼서 법악귀가 된 그러니까 이 법이 지금 권력자에게 아부한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왜 하필이면 모든 관행을 다 빼고 나를 시간으로 고쳐서 등등등 해서 왜 그놈의 인권이 윤석열에게만 처음으로 제대로 적용되느냐 이런 논지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장 스스로 본인의 어떤 말에 모순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저런 장난질이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구속 취소와 구속 정지는 분명히 다르고 위헌 법령에 나온 거는 지금 구속 정지인데 취소 가지고 지금 말장난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헌 소지를 우려해서 그냥 처음부터 아예 포기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걸 누가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일부 보도에서도 그렇고 그 말장난 가지고 왜 법률 용어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첫날 속보가 나자마자 조선일보 등등을 봤을 때 아 이거 위헌 결정 난 거였어. 그래서 저도 처음에 헷갈렸어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네. 보니까 이건 뭐 구속 취소 등등. 그래서 저런 말장난을 지금 총장이 나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적법했다. 그러니까 법과 원칙을 따랐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보면 항상 검찰 측에서 이런 논리를 듭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지금 특수본이라는 그 조직 그리고 이 본부가 검찰 내규상에도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즉시 항고에 대해서 본인들이 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검찰총장이 지금 본인 입으로 지휘했다고 하잖아요. 저것도 법률적으로 법은 어쨌든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는 거니까 본인은 적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뭐 법률 만능주의처럼 저는 받아들여지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법적으로 해석해 보면 뭐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탄핵 사유가 아까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전 탄핵 사유 된다고 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적용할 수 있다라고 봐서요. 그거는 뭐 국회가 할 것이고 실제 그것이 합당한지는 헌법재판소가 따질 일이니 뭐 본인 입장 뭐 잘 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아까 우리 그 평론가님께서 이 카르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게 불과 한 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1시간 전에 MBC에 속보가 떴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어제 논란이 된 겁니다. 검찰 동호회에서 전직 검찰총장 모임과 고위 뭐 검찰 공무원들의 모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문자를 돌렸어요. 근데 문자를 돌려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검찰 동호회 회장이 이건 또 한상대 전 검찰총장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검찰총장인데 동호회 회원님들의 도움과 협조로 윤석열 대통령님께 석방되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 해가지고 논란이 됐었잖아요. 논란이 되니까 심우정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검찰과 관계 없다 그랬어요. 어라? 근데 사진이 나왔네? 본인이 참석한 거예요? 검찰과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에 검찰 동호회 저 모임에 가서 참석을 한 사진이 나와 버린 거예요. 저런 걸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본인 해명과도 안 맞고요. 저 자리에서 검찰 동호회에서 신년 인사회를 총장이 한다라는 것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게 결국 카르텔의 문제, 법적 카르텔, 사법 카르텔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 남아 있다. 이제 이 대목도 함께 짚어드려야 되고 검사들이나 검찰 쪽에서 하는 얘기 중에 이거 지금 떠오른 얘기인데 법불악이라는 표현 방금 쓰셨잖아요. 네네. 그거 이원석이 했던 얘기예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요. 계속적으로 푸시를 받습니다. 김건희 왜 수사 안 하느냐, 뭐 왜 살아있는 정권 수사 안 하느냐, 야당에서 뭐라고 하고 국민들이 막 비판을 하니까
그 또 출근길 인터뷰에 뭐 법불 악의 뭐 그런 듯한 표현을 막 갖다 씁니다. 그리고 뭐 인사는 인사하고 수사는 수사다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그 사람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이거를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예요. 이 분노가 저도 지금 막 사라지지가 않네요. 저는 기관의 존폐가 걸린 판단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의 미비점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역할론이 있었던 건 검찰이 여러 피의자들 그래도 수사하고 있지 않냐. 오랫동안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해온 관행들의 어떤 역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그래도 낫지 않냐 여전히. 그러면 이게 결국엔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완화되는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결정으로 그 모든 걸 다 엎었고 이거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카르텔 구조 그다음에 이제 뭐 심우정 검사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인연들 그다음에 이 구속 취소에 대한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그 위헌 판단이 났을 때 그거를 막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민정수석하고 있는 김주현 당시 법무부 차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그것조차 없으면 검찰의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력화될 우려를 제기하면서 막았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이 지금 정부의 민정수석인데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놓고 보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파면 이후에 조기 대선이 열리고 정권이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이 검찰이라고 하는 기관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는 거에 지금 이 출발점이 되는 결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뭐 이렇게 임명할 때부터 좀 논란이 있고 그렇기는 했는데 그래도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고 파면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사실 심우정 총장이 얻을 게 있나? 이게 원래 파면될 대통령을 보호를 해서 어떤 원래 이렇게 무리하게 보호를 했어요? 역사적으로 굵직한 일들을 볼 때 사실을 잇대어서 생각하면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잘 연결이 안 되고 음모론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매끄럽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일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음모론적으로 검찰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나서 기소를 하고 당연히 이게 구속 취소 소송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구속 취소해서 법원이 구속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리면 풀어주려고 한 것이고 이러면 아기가 딱딱 맞아요. 아기가 딱딱 맞는데 근데 영화 시나리오. 아기가 딱딱 맞는데 사실 그러면 이렇게 중차대한 사건을 당시에 시간도 얼마 없었는데 수사권 구속기간 연장이 안 되면서 왜 검사장 회의까지 밟아갖고 그러면 제 시간에 기소를 하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공수처와 사건 초기에 수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도 굉장히 좀 치열한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왜 그걸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구속 취소 결정이 났는데 항고를 할 수 있는데 왜 항고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해가 안 돼요. 다 하나하나의 사건을 놓고 보면.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된다. 네. 근데 뭐 의도적이라고 했다고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우연적인 판단들이 겹쳐서 굉장히 필연처럼 보이는 것을 카르텔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구나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어떤 사회 구조나 시스템의 개혁의 필요성이 되는 거죠. 저는 다시 한번 그 김한 기자 지금 지적을 한 것처럼 검찰은 자기 조직을 생각하지 국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조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치 조폭처럼 국가가 어떻게 되든 사회 혼란이 어떻게 되든 양극화가 어떻게 되든 선전이 뭐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 일단 검찰이라는 조직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음모론을 조금 더 연장해서 본다면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김성훈 사장 구속해야 된다고 그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났고 그 다음 날 또 해픈투비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났고 그리고 스스로 항고를 포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 계속 비화폰을 김성훈을 왜 3번이나 비화폰과 연결된 김성훈을 왜 굳이 저렇게 정말 무리하게 3번이나 계속 반려를 할까 구속영장을 의심 끝에 결국은 경찰이 이제 항의하다 못해 심의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 바로 항고 이제 다다음 날 항고를 포기한 거는 결국은 이진동하고 어쨌든 그 김용현 그 비화폰을 통화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이미 보도에 나왔었잖아요. 윤건영 의원들 등등의 어떤 제보 등등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게 다 연결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비화폰 중심으로 생각하면 검찰이 얽혀 있고 그리고 전 이제 윤석열 그 영장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왜 그 국정원과 수사기관이 올 것이다 뭐 이런 단어가 이제 원래는 검찰이었는데 수사기관으로 단어가 바뀌어서 나왔잖아요 영장에. 그래서 저는 검찰이 굉장히 걸리는 게 있지 않으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비화폰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그 브리핑한 거 내용만 보더라도 사실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거 구속기관과 관련된 얘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항고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의 비화폰 관련해서 왜 그렇게 계속 영장을 안 내줬는지도 이해하기가 힘들었는데 이걸 연결해서 보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검찰이 뭔가 조직적으로 내지는 검찰 신무정 총장을 비롯해서 몇 명의 인사들이 이 내란에 연관이 있었다면 또는 앞으로 본인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상식적으로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주요 임무 종사자들 그러니까 1월 말에 순차적으로 9명이 구속 기소됩니다. 뭐 김유명의 이진우, 곽종근 등등해서 그 조지호까지 9명이 순차적으로 구속 기소가 됐고 2월 말에 또 역시 9명 그러니까 김현태 등등 해가지고 중간급 군 경찰 간부들이 줄줄이 구속 기소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행하게 한 내란 우두머리가 일단 자유의 몸에 대해서 지금 김치찌개를 먹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서 김성훈만 유독 구속영장을 반려했다라는 건 검찰이 본인들이 직접 연관되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김유명부터 모든 사람들 다 잡아놓는데 왜 김성훈만 반려하냐는 거죠. 근데 김성훈의 연결고리는 비아폰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저는 검찰과 직접적인, 그러니까 오히려 검찰을 의심하고 있었는데 더 확신을 들게 해주는 그런 행태가 아니었나 이번에 항고 포기가. 저는 여러모로 검찰 그 조직이 이제 붕괴되는 어떤 신호를 확실하게 스스로 보여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뭐 이제 검찰총장이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조직의 관짝에 못을 박았다. 장례 이미 치렀다고 보고요. 이제 장지 가는 길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장지로 잘 모셔다 드리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포커싱이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에 이제 맞춰져 있는 거니까 지금 우리의 논의는. 이게 비화폰과 관련돼서도 좋은 지적을 이제 평론가님이 주신 건데 심우정은 그러면 비화폰을 뭐 지급받아가지고 누군가와 내란의 어떤 그 뭐 수뇌부와 통화를 한 적은 없을까? 이제 이거는 사실 음모론이 아니고 저는 이제 합리적 의심이 된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결정적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심우정 본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방송 요즘에 사실관계 명확하게 얘기 안 하면은 또 고소고발 난무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만 명확하게 해드리면 지금 MBC 보도를 통해서 공개된 이 2024년도 검찰 동우회 신년 인사회 및 정기총회에 등장한 심우정의 사진과 한상대 동우회장과 등등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과의 사진 이런 것들은 당시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이 아니었고 이원석 총장이 총장 자격으로 있었다. 다만 시기가 2024년 1월이었고요. 그리고 심 총장이 2024년만 온 게 아니고 2023년에도 인천지검장 자격으로 또 동호회에 있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동호회 전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단서가 달려 있는데 한 검찰 동호회 회원이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될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단체로 내란 범죄 옹호에 나선 거는 너무 충격적이다. 이런 인터뷰를 MBC와 했다라는 것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갑자기 괜찮으세요? 울컥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다음 얘기하려니까 논란이 그거 말고 또 하나가 수사권 얘기가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떤 그러니까 공수처 공수처 수사권. 네네, 근데 지금 검찰이 기소한 거는 많은 법조계 전문가들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처음부터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의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해서 검찰이 추가적으로 확인한 부분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또 그 입건했던 피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포함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수사 자체, 그러니까 후에 재판에 가서 물론 이쪽에서 계속 시비가 걸겠죠. 시비가 걸겠지만 그 재판 자체가 진행되는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지금 이제 다수설인데, 근데 지금 우리가 몇 번이나 다수설이 깨지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끝까지 이제 시비거리를 남았고,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의 그 자기 모순도 그건데, 그러면 그 부분을 항고를 통해서 대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았어야 되거든요. 그 대법원에서 풀어줘라고 그렇죠. 했을 때 풀어줬어도 돼요. 근데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받지 않으면서 본인들이 앞으로 공소유지를 해나가야 되거든요. 공소유지를 해나가야 되는 데 있어서 아까 이제 간짝에 못을 박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수사팀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부글부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불씨를 심우정 총장이 부채질해서 살려놓고 지금 공소유지를 재판에 들어가라라고 한 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행위 자체가 아까 이제 저도 이제 검찰이 기본적으로 조직을 놓고 판단한다고 보는데, 이건 조직도 아니라 조직에서도 어떤 조직 내의 패밀리만 놓고 판단한 거다. 그러니까 수사검사들은 사실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때문에 굉장한 부담을 지게 된 게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만 더 언급하자면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잠깐만요. 아까 구속 취소 상태에서 공소 유지돼서
불구속 기소돼서 쭉 가는 상태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그렇죠. 현재로서는.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그 이 기소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지금 지나가게 되는 건가요? 그게 바로 그 공수처 수사권 문제잖아요. 변호인이 다툴 텐데 다툴 텐데 그 부분에서 검찰의 논리로 이미 여러 차례 이제 설명도 했고 공수처의 자료에만 기반한 게 아니라 경찰 수사를 플러스 검찰이 직접 수사한 내용으로 기소를 했다라는 이제 내용들을 검찰이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판례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내용상에 중대한 위법이 있으면 절차상의 일부 과실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내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재판 과정에서의 사실관계로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중형에 처해질 범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법원도 판결을 하면서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한들 이 위법행위 자체가 조각될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비등비등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절차상 피의자의 권리를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내용적인 위법도 취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그렇게 견줄 건 아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이 수사 그 뭐 권한이나 수사 범위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그 법원에서 딴지를 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논하자고 하는 건데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검찰이 구속 기소한 사람들도 다 문제 삼아야 돼요. 왜냐하면 직권 남용. 원래 어쨌든 내란죄는 경찰만이 아주 명시적으로 그 수사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12월 6일 날 뭐 이렇게 경쟁하듯이 검찰에서 먼저 특수본을 구성했고 또 경찰도 경찰은 당연히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었고 나중에 이제 뒤늦게 뛰어든 게 공수처였죠. 서로 경쟁하다 결국 공수처로 다 그냥 집합시켜라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 윤석열 하나 정도 이제 넘긴 거죠. 그 검찰에서 공수처로. 근데 어쨌든 검찰에서 수사할 때도 직권남용이라는 죄와 그 관련 사건으로 해서 내란죄를 지금 수사한 거잖아요. 구조가 똑같은데 공수처가 한 거는 문제가 되고 검찰이 한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그 논리 자체도 깨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법원이 굉장히 스스로 모순적인데 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진경 판사가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의 주거니 받거니가 있어서 이제 정리한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지기현 판사가 내린 이 구속 취소 요청을 받아들인 것, 인용한 것에 나아가서 검찰이라는 조직에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 주거니 받거니 한 거잖아요. 또 하나의 주거니 받거니는 저는 적어도 이 검찰 내부에서는 지금의 이제 뒤늦게서야 뭐 내부 통신망에 글을 누가 올리고 뭐 근거를 마련해달라 이런다고 합니다만은 전 그것도 쇼인 것 같아요. 왜냐 이 정도 사안이면은 저는 검찰 싹 다 옷 벗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박세현 검사를 비롯해가지고 이 특수본에 있는 수사팀 검사들은 다 옷을 벗어야죠. 그 정도로 직을 걸 용기가 없다라고 하면 수사하지 말아야죠. 근데 지금까지 그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게다가 또 오늘 기가 막힌 게 제가 두 번째 쇼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특수본 수사팀하고 저기 대검 지휘부가 갈등을 빚었다? 그게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이 지금 보통 항고 형식으로라도 얼마든지 이미 구속 취소가 돼서 석방이 됐지만 보통 항고를 통해서라도 그 구속 여부를 다시 다퉈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박세현 검찰 본부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통 항고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있었던 그 27시간의 지도부와 수사팀의 갈등이라는 건 쇼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일선 검사들이 이거 뭐 어떤 적법성, 뭐 근거 이걸 알려달라. 전 이것도 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은 미안하지만 아무리 일선 검사들이 이제 우리 검찰 조직을 되살리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특수본부장을 두고 전 헷갈리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7시간 만에 항고를 포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소위 그 수사를 담당했던 특수본부장 5시간 정도밖에 저항을 안 했습니다. 정말 끌 거였으면 7일 내내 저항을 했었어야죠. 5시간 만에 이거는 그냥 약간 약속 대련 그냥 쇼잉이라고 보지. 저는 그분이 뭐 특별하게 뭐 이 수사에 무슨 명운을 걸고 말 그대로 정말 명운을 걸었으면 지금쯤 사표를 쓰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됐겠죠. 그렇죠. 네. 하성한 시립대 법학과 교수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판사 출신인데 석방 지휘를 한 것이지 그 항고 포기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즉시 항고도 지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 마음만 먹으면 할 수 그냥 안 하는 있어요. 것뿐이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러니까 취재 기자 입장에서 되게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만약에 수사팀이 진짜 만약에 이거 한 거 안 하면 우리 다 못 뽑겠다라고 저항을 했으면 그 시간 안에 발표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수사팀을 설득할 시간과 명분을 이제 지도부가 찾았어야 되는 건데 그 시간조차도 거의 없이 그리고 저는
지금 광장이 쪼개져 있고 뭐 이게 어쨌든 오늘도 조중동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 자중해야 된다로 왜 그러냐? 그구들에게 이게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판단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거를 주말에 결정해줘서 주말 집회에 어쨌든 불쏘시개를 대준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검찰이 뭐 검찰이 그것까지 판단을 못했다면 검찰이 뭐 어떤 조직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아닐 거고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주말에 석방주의를 한 걸 텐데 저는 그렇다라고 놓고 보면 검찰이 정치적으로 판단을 한 거고 정치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상황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결론이 되는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저는 이 검사들이요 윤석열만도 못해요 사실은. 윤석열 씨가 그 과거 검사 시절에 댓글 수사하다가 안 받아줘가지고 들이받고 항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이지 난 사람에 충성 안 한다고. 국회에서 그래서 유명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팀이 이 정도의 별개가 지도부를 못 들이받는다고 한다는 것은 선배만도 못하다. 예, 선배만도 못하다. 대상이 윤석열이잖아요. 예. 검사 선배. 그렇죠. 그게 다른 정말 점이죠. 최고의 아까 카르텔 욕이네요. 관점에서 보면 딱 이해가 되네. 윤석열보다 못하는 거 너무 최고의 욕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못한 거죠. 네. 두 번째 소식이 이게 연결이 되니까 예.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두 번째 이슈는 윤석열 석방 이제 헌재 시간이냐라는 이제 키워드입니다. 이제 윤석열이 자유의 몸이 되면서 이 탄핵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또 이제 조기 대선 향후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모든 키가 이제 헌법재판소로 쥐어진 상황인데 오늘도 보니까 아직 그 평의를 넘어서 평결 절차라고 하나요? 이제 그 단계도 지금 못 나간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제 기억에는 노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 때도 선고기를 공보관이 뭐 발표를 한 이틀 전에였나요? 뭐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오늘 발표해도 뭐 빠르면 내일이고 늦으면 모레 글피인데 오늘도 발표가 없었다고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조금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지만 적어도 만약에 화요일 11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14일의 가능성까지는 지금 언론에서 대다수 보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좀 더 보는 언론사들은 뭐 이제 다음 주 월요일도 보는 것도 같고 그보다 더 지연됐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희망과 기대를 담는 언론사들도 많이 엿보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지금은 헌재의 시간이 되었다. 예. 아니 근데 이게 결론도 빨리 나야 되겠지만은 지금 양론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석방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진 것, 석방된 것 이 사안이 직접적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사건하고 연관은 없는데 영향을 그래도 주지 않겠느냐는 생각과 아니라는 생각이 좀 맞붙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당연히 영향이 없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 영향을 미친다면 사법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있는 직무정지 심판에 대한 판단은 크게 판단할 게 한 5가지 정도, 4-5가지 뭐 여러 언론이나 방송에서 이미 정리가 됐지만 그 중에서 그 4-5가지가 다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무를 정지해야 될 이유로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거고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것과 플러스 대통령의 나머지 모든 권한, 그러니까 탄핵, 그러니까 소추되는 권한이 살아난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예상은 대통령이 직에서 파면이 되면 그 후에 윤석열, 김건희를 둘러싼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한 수사가 스타트가 이제 되는 국면으로 넘어갔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그 부분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썼고 뭐 패밀리라는 표현을 썼지만 어쨌든 검찰 내 일부와 헌법재판소 내 일부의 사람들이 이게 법리대로 순리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파적으로 진영적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될 거라고 되는 것을 우려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기도 했고, 근데 만약에 헌재가 그런 판단을 하면 저는 그때부터는 돌이킬 수 없어질 거라고 보고, 그래서 여전히도 뭐 여러 가지 비관론적인 얘기들도 있지만 14일에 8대0이 날 거다라는 기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실 그때부터는 정말 걷잡을 수 없어질 14일 거다. 8대0 두 개 네. 다 지금 네. 예측하셨어요. 네. 책임지십시오. 꼭 그렇게 돼야죠. 기대 섞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례에 따르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다 11일 혹은 14일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25일날 최종 변론이 있었기 때문에 2주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2주 한다면 내일 이제 선고가 나와야지 전례에 비춰서 맞는데 이게 무슨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미르재단부터 뭐 여러 가지 해서 이게 따질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여러 가지 뭐 증거, 증언들
물밑에서 보이지 않게 진행된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계엄은 전 세계가 다 봤잖아요. 총 들고 국회에 가고 총 들고 선관위에 가고 총 들고 김어준 잡으러 가고 이런 걸 봤던 상황에서 뭐 더 이상의 증거와 증언들이 필요합니까? 굉장히 명백하게 딱 떨어지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더 늦춘다면 법을 다루는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전 어쨌든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늦춘다면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겠죠. 하나는 이제 눈치 본다, 하나는 숙고한다. 이건 이제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평가인데 저는 기대 섞인 전망을 하자면 이번 주에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 윤석열이 지금 구치소에서 나오자마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 미래 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얘기했고요. 저희 구속과 관련해서 수감되어 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 이게 성경을 많이 읽으셨다고 하죠.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서부지법 폭도들을 향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 빨리 석방시켜라는 얘기인데 나오자마자 선전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내란 수괴 범이 어쨌든 피의자지만 나와서 여러 가지 선동선을 앞으로 계속 할 테고 또 관저 정치를 할 텐데 이런 상황을 빨리 끊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번 주 안에 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을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지난주에 금요일 날 그 구속 취소 결정 판결이 나왔을 때 조심스럽게 그런 예상들이 있고요. 이제 그 판결문을 읽어보면 본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라는 약간 의도적 문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많은 기자들이 이거는 헌재를 압박하는 거다. 구속 취소 결정을 이미 내렸고 그러면 7일의 시간이 있으니 7일 안에 헌재가 판단을 해라. 지위에 대한. 빨리 그러고 가면은- 검찰이 항고하면 순리대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냐가 이제 말하자면 가장 긍정적인 해석이었는데 그런 해석 많이 있었어요. 사실 그렇게 되지 전혀 않았죠.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네. 게 충격인데 저는 그래도 또 충격이 한번 헌재에서 한 번 충격 받았던 게 아주 옛날이긴 한데 그 서울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관습헌법. 했을 때 저는 사실 그때 엄청 충격 받았어요. 관습헌법도- 관습헌법상 서울이 수도라는 게 말이 되나? 그 관습헌법도 거의 만장일치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충격적인. 근데 너무 충격인데 그래서 사실 민주당 쪽에서도 5대3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제 긍정을 담아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강하게 확신하는 게요. 8대0 파면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혹은 뭐 일부에서 기각을 선택하는 재판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정도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인용이 아니라 기각을 결정했을 때 자신이 뭐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게 상당히 적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미래에 정치를 할지 또 다른 관직을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헌법재판관 이후에 뭘 어디 가서 어떻게 먹고 살 거길래 기각을 해가지고 훌륭하신 분으로 대접받고 싶은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나 시각이 인용하는 것이 합리와 상식이 맞다고 재판관들을 오히려 응원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조한창 재판관이라든지 뭐 또 누가 있을까요? 정영식 재판관이 대표적으로 이런 분들이 뭐 국민의힘에서 추천했거나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각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질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이제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 사람들도 법관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내란 사태에서 봤던 실제 좌파 판사로 규정하거나 수거 대상으로 몰렸던 자신들의 과거 동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기각으로 결론이 나면 여기 내 그것도 있어. 오른쪽에 앉아 있거나 왼쪽에 앉아 있어가지고 인용 판결 내린 사람들 전부 다 물고기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두려움, 그런 미안함, 그런 게 분명히 작용할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한 거는요. 전 세계가 증거를 다 봤어요. 그러니까요. 네. 증인이 많습니다. 뭐 이거 그리고 하나만 더 오늘 이거 우리 구속 취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을 잘 지키는 나라였어요? 그러면 절차적 정당성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내내 어땠는지 보면 되겠네. 하나도 안 지켰잖아요. 그렇죠. 그럼 파면이네요. 공무회부터 시작해서. 근데 저는 그 8대0을 확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부당하다는 게 8대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선관위가 독립적 헌법기구인데 감사원이 감사업을 권한으로 하고 업으로 하는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기관 간에 그렇게 권한 침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었는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는 선관위에 뭘 보낸 겁니까? 감사관을 보낸 게 아니라 군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헌재가 그거는- 뭐 다른 판단을 하기 쉽지 않다. 그 그게 하나하나가 헌법재판이 있었던 건가요? 이번 헌법재판 얼마 전이죠. 예. 이번 헌법재판소. 네, 그 같은 멤버가 8대0을 내렸죠. 그거 하나하나 있었던 그 어떤 비상겸의 위헌성 그 정황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게 기각이 맞아라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어떻게 씁니까? 아니 심지어
내란숙의 피청구인 본인이 선관위의 계엄군 내가 보냈다라고 이거를 헌재에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우리 끝장 뉴스에서는 3대 0으로 14일 8대 0 파면 파면이죠 뭐. 3대 0으로 네. 하는 거예요. 저도 네. 할게요 한 그러면. 표. 네. 4대 0으로. 밥을 누가 사야 되는지가 정해지지 않는데 이러면 어쨌든 이거까지 얘기해주고 가세요. 근데 예. 윤석열 석방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엄청 고민에 빠졌다는 이야기인데. 뭐 그리고 이제 어떻게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오른 건 좀 오른 여론조사가 나오긴 했는데 그거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그런 거니까 그냥 그거는 저는 이제 변론으로 두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대선 주자들의 이 일정 자체가 다 꼬였습니다. 실제 이미 범 여권의 캠프를 마련한 분도 다수 그리고 이미 카톡방을 열고 자신들의 인사를 모은 사람들도 다수 이미 조기 대선 모두 였거든요. 근데 사무실 임대료도 내고 있겠네요. 아이 그럼요. 지금 저는 어느 동인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도부가 조기 대선을 언급한 적이 없고 그리고 대부분 친윤계 의원들, 친윤 주자들이 윤석열의 석방을 그동안 바래왔던 듯이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당 지도부가 윤석열의 발목 잡혀서 질질 끌려다니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기 대선을 당연히 언급할 수가 없고 뭐 주자에 따르자면은 그쪽에서는 아예 그냥 조기 대선 뭐 태스크포스 이런 거를 일시 정지한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탄핵 선고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지. 그래서 카톡방이 매일 활발하게 돌아갔는데 지금은 정지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난감하다. 그러니까 조기 대선 문제는 어쨌든 헌재가 결정을 하면 그 시점에 해소는 되는 문제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이 바깥에 있는 상태에서 대선을 치러야 되는 게 국민의힘의 진짜 부담이죠. 이렇게 되면 후보 선출, 그 다음에 지지층 활성화가 계속될 거고, 그 이제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그러면 이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주력 세력이라고 언론이 인식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질 수밖에 없는 후보를 선출하는 길로 들어서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겉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국민의힘도 전략적 판단 단위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폴도 돌려보고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지만 본인들이 알고 있는 실체적 진실과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간의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선거 캠페인이나 전략에서 굉장한 모순으로 작동하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다 지금 상황이. 예컨대 대선이 윤석열 대 이재명 어게인 이런 식으로 되면은 완전 불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뭐 어떤 후보가 나와도 가로 열고 윤석열처럼 보이는 거죠. 네네.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오늘 오전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인터뷰가 있었어요. 김현정의 뉴스쇼라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가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제일 각인됐던 그 대목이 대통령님을 다시 만나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워딩이거든요. 갑자기 되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언젠가, 아니, 언젠가 맞아. 언젠가 들어가죠. 언젠가.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씨가 만나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인터뷰에서 사실상 다시 한번 윤석열 호소인이 된. 그런 입장이면 우리 넷하고 입장이 같은 거 아닙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체포 당할 뻔한 네. 인사잖아요. 예. 예. 이제 인간적으로라도 일단 만나기 싫겠죠. 예, 심정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언젠간 만날 테지만 점점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대선 주자들도 서로 지금 다른 온도차를 보이면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국힘 관계자 어떤 보도에 인용된 건데 보수 전체를 보면 안 좋다. 우리 조기 대선은 굉장히 안 좋다라고 속내를 얘기했어요. 하고 있죠. 네. 아니 근데 일단 확률적으로 봐서 그러면 김문수 확률 상승, 한동훈 확률 하락 이렇게 되는 건가요? 윤석열 석방의 이벤트가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을 때 그 확률을 높이겠죠. 당연히 높일 거고 그다음에 누가 후보가 되던 윤석열을 의식하고 윤석열을 염두에 둔 캠페인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란은 안 돼요. 야, 비상계엄은 안 돼. 우린 이것과 손을 끊을 거야. 이 태도를 유지해온 게 아니잖아요. 뭐 구치소에 찾아가고 관저에 찾아가서 밥 먹고 여전히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석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스팔트의 우파들은 굉장히 승리감에 져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그래도 안 되겠다. 파면이 됐으니까 우리 손 긋고 갖기 이럴 수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동훈 씨가 얘기한 대로 구시대의 깃발을 들고 그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데 뭐 이게 선거 구도에서 가장 안 좋은 그림이죠. 지금 국민의힘이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을 해서 당 전체가
온 에너지를 다 우주의 기운까지 끌어모아도 될 똥말똥한 지금 선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인데. 국면인데 이렇게 지금 석방이 돼버리니까 완전히 지금 뭐랄까 제가 오늘 오전에도 썼던 표현입니다만 관짝을 닫았는데 갑자기 이제 좀비가 돼가지고 나타난 다음에 모든 인간들의 그 발목을 붙잡고 안 놔주는 지금 형국이 돼버리는 거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어쨌든 구속 취소라는 이 엄청난 큰 변수가 돌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는 사실은 조기 대선 모드고 예를 들어 14일 날 탄핵에서 인용 결정이 나면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거리두기를 할 거다. 그러니까 국힘 후보자들이 그렇게 내심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카톡방도 열고 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구속 취소라는 돌발 변수가 일어나면서 이 모든 스텝이 어쨌든 꼬인 거죠. 네. 민주당은 오히려 내심 좋아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아주 분노를 하면서 검찰 탄핵까지 검찰총장 탄핵까지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정치 구도는 참 묘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물비님, 빈센트님, 강8450님, 땡땡님, 팽아님 감사합니다. 예, 댓글 많이 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쨌든 검찰 카르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했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끝내주는 경제에서 이병훈 작가,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 나와서 내란의 뿌리를 찾아서 검찰 카르텔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뻗쳐 있는가 분석해드리니까 끝까지 가지 마시고 라이브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김환 한결의 기자님 그리고 이승원 시사평론가님,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홈파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북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란의 뿌리를 찾아서 이병훈 작가님 그리고
슬로우 뉴스 이정환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윤석열 씨 구속 취소 및 석방과 관련해서 네. 아주 뭐 많은 네. 관심과 한탄을 지금 불러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정환 대표님? 정말 뉴스 계속 팔로우 하시니까. 네, 주말 내내 정말 불면의 밤을 지신 분들, 분노의 밤을 보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앞서 이야기도 좀 했지만 이 법원이 두 가지 이유를 제시를 했는데 이 첫 번째는 그동안의 관행이었던 걸 바로 잡는다 그런 논리였죠. 그런데 왜 그동안 수많은 그 관행을 왜 하필 윤석열 재판부터 바로 잡느냐. 그리고 이 그것과 동시에 이 증거인멸의 우려, 그다음에 심지어 내란 그 우두머리라는 그 국가적 위기 상황인데 이 사람을 지금 풀어줄 정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한가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 영장 실질 심사에 걸리는 그 서류가 갔다 오는 동안의 그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뺀다라는 게 기본인데 과거에는 그걸 날로 돼 있고 실제 법조문에도 날로 돼 있는데 이걸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 이게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맞긴 맞거든요. 근데 네. 그 원칙을 하필이면 지금 적용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검찰이 구속 시간을 9시간 늦었다. 늦췄기 때문에 사실 그게 뭐 불법 구금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요. 이건 좀 뒤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오래된 이제 그 갈등이었는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를 맡는 게 문재인 정부였고 참 답답한 논란인데요. 그래서 이제 6대 범죄만 검찰이 수사하고 나머지는 다 경찰이 수사한다로 바뀌었죠. 근데 이 내란죄는 사실 내란이라는 게 뭐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규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대략 그 전체 취지를 보면 아주 중요한 범죄는 검찰이 한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범죄는 경찰이 한다라고 분리를 했는데 당연히 취지로 보면 내란죄도 검찰이 하는 게 맞을 텐데 이 규정이 안 돼 있다 보니 경찰이 하는 걸로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경찰이 큰 사건을 또 수사하기는 약간 경험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이 비상계엄 직후에 경찰, 검찰, 공수처가 서로 주도권 다툼을 했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당시 이제 검찰과 공수처가 이건 우리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지만 직권남용에 연관된 범죄로 내란죄 수사할 수 있다라고 우기면서 서로 가져가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이 경찰이 나서가지고 계속 이제 그 수사를 진도로 뽑으니까 중간에 공수처가 이건 고위공직자 범죄니까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결국 몇 번 튕기다가 몇 번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다가 공수처로 넘어간 상황인데 이게 다시 이제 2달 뒤에 다시 이런 상황으로 온 거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이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이걸 구속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건 피의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서 일단 구속 취소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몇 단계 논리가 튀기도 하고 과연 이 원칙, 그다음에 이 피의자의 뭐 그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게 이 국가적 위기 상황. 언제라도 지금 아직도 대통령 자리에 있고 만약 이 사람이 파면이 기각돼서 다시 대통령 군통수권자가 되면 언제로 다시 비상계엄을 저지를 수 있는 그 길을 재판부가 열어준 상황이잖아요. 이런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재판 결과가 결정 결과가 지난 금요일이 났습니다. 작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상황? 저는 법리적인 거나 이런 걸 보기보다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석방을 보는 저의 시각, 그러니까 시민으로의 입장으로서 첫 번째는 그 윤석열 정권의 저는 모태가 검찰이라고 보고 그 모태 그 탯줄을 서로가 끊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하기 싫은 수사를 어거지로 떡 맡아서 하다가 그러니까 고도로 의도된 혼선이 있지 않았느냐. 이것이 한 축이고 두 번째는 이제 국론 개선 장군처럼 나오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론 분열의 클라이막스를 찍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는 이제 언어 오염 정치가 죽기 살기로 작동할 것이다. 이 세 가지로 봤는데 그러면 첫 번째 세 번째가 뭐라고 하셨죠? 언어 오염 정치. 언어 오염 정치. 언어 오염 정치. 예. 근데 그러면 첫 번째 그 고도로 의도된 혼선을 어떻게 봤냐면은 검찰 스스로 구속의 끈을 느슨하게 조여난 거죠. 의도적으로. 혼선을 기획한 거고 두 번째는 구속의 끈을
그러면 때 되면 알아서 스스로 풀고 나가라. 나는 뒷짐지고 하늘을 보겠다. 우리는 형제 아니냐. 뭐 그런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윤석열 정권 내의 숨은 권력, 그림자 권력이죠. 검찰은. 현재의 검찰은 그림자 권력이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국론 분열의 클라이막스라고 보는 것은 지지층을 등에 업고 환한 미소를 지면서 손을 흔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란의 합법화를 끊임없이 획책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 그다음에 끝내지 않은 이념 전쟁이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증오와 적대적 이 사회 갈등이 계속 증폭될 것이고. 근데 이쯤에서 이 세 번째가 저는 매우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은 이렇게 국론 분열을 증폭시키는 배경에는 그 여권의 극우적 뭐 제가 이름을 거명을 안 했겠습니다만 다 이미 뭐 언론에서 나왔으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언어를 오염시키는 오염 언어 정치, 언어 오염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짜 뉴스라고 해서 그건 탄핵이라면 내란이라면 하나의 단일 사건인데 사건은 하나인데 오염 언어는 산더미를 이루고 있죠. 결코 채울 수 없는. 근데 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제 구치소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탄핵 반대 집회가 그들은 사실 불안하니까 더 숫자가 저는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불안한 세력들이 나와서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온갖 막말과 욕설을 퍼붓는데 그 독일 철학의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러니까 정치인 개인도 한 개인으로 보면은 한 인간의 사고 방식과 세계관을 그 특징 짓고 결정짓는 것이 자기 언어인데 그 언어가 시종일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매일 나오는 뉴스가 오염된 언어죠. 그러니까 그 오염된 언어로 정치를 하다 보니까 관점과 사실이 뒤틀리고 그러니까 관점도 윤석열과 극우 정치들이 한국 정치를 바라보고 국민을 바라보는 그 관점은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제 이념 통치 기반. 그러니까 공산주의 세력이 활개치고 반국가 세력이 활개친다는 오로지 하나의 프레임만을 사용해서 그 언어를 정치 언어를 구상하다 보니까 경제 정책은 당연히 뒷전이겠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말씀 주셨지만 어쨌든 그 책 내란의 뿌리를 찾아서 내셨잖아요. 거기 지난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또 우리 그 뉴라이트 역사관 그 뿌리 깊은 그 이어져 오는 생각이 윤석열 정부까지도 이어져 온 것이 그게 사실 내란의 뿌리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번에는 또 예를 들면 검찰이나 이런 사법부라든지 이런 권력 내부에 있는 뿌리 이런 게 또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봐도 됩니까? 이미 드러난 사실이죠. 그거는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 안 드려도 아까 그 모두의 이 정권 윤석열 정권의 모태가 검찰이지 않습니까? 검찰이고 거기에는 뭐 혈연, 지연, 학연 그런 식으로 이미 카르텔이 견고하게 그 구축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석방의 그 공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을 느슨하게 구속의 끈을 느슨하게 묶어놓고 풀 수 있게 해놨다.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이신데 지금 댓글로 심심한 여행가님이 주신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수사 관할관 얘기 있잖아요. 공수처가 해야 되냐, 검찰이 해야 되냐, 뭐 경찰이 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 이제 법원이 사실 구속 취소를 얘기한 건데 이게 사실 불났는데. 그렇죠. 물 있고 소화기 있으면 끄는 거지. 지금 소방서가 해야 되냐, 경찰서가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사실은 이제 여러 논란이 뒤섞여 있으니까 그렇지만 최근에 나오는 이제 공수처 폐지론 이야기는 많이 그 앞서 나갔거나 아니면 이 분란 와중에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는 그런 시도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상황에서 공수처가 제 역할을 못했다고 해서 우리 검경 수사권 분리가 다 불필요하고 잘못됐었다거나 물론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서로 이 신병 인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그 이 요건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고 여전히 그 검찰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와중에 갑자기 명태균건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 전국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검찰의 시도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뿌리가 검찰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사실 이 판을 꼬이게 만든 게 사실 검찰이죠. 그래서 이 거슬러 올라가면 1월 24일에 이 공수처에서 이 사건 넘겨받았죠. 검찰 넘겨받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법원이 연장을 불허를 했어요. 불허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공수처와 수사권 다툼 때문에 그랬었고 이번에도 구속 취소를 명령하면서 이 공수처 권한이 문제가 됐었죠. 1차적으로 법원의 책임이 크지만 사실 검찰의 주도권 다툼이 또 문제이기도 했었고 많이 거슬러 올라가면 그 비상계엄 직후로 가면 애초에 내란죄 수사권이 법적으로는 경찰에 있으면 아무리 부실하더라도 경찰 중심부로 수사본부를 키워가지고 경찰이 원칙에 맞게 수사를 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특검으로 가거나 단계적인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주도권 다툼하면서 이 판을 사실 굉장히 꼬이게 만들었죠. 그리고 윤석열도 마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을 했고 결국 그 구속 취소를 받아낸 거죠. 어거지로. 많은 것 같습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근데 또 하나는 그 내란의 뿌리가 검찰 권력에도 원래는 이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뉴라이트 한국 자유회의 이쪽은 이제 그 정책을 위반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고도의 전략을 쓰는 쪽이고요. 한 축이고 이제 검찰은 이제 그 힘을 쓰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수사를 수년간 뭉개오면서 사인인 김건희한테 힘을 실어준 특히나 좀 힘을 실어주고 그동안 검찰이 얼마나 힘이 셌었습니까? 근데 스스로 힘을 내려놓고 이런 것도 굉장히 크게 작동했다고 봅니다. 그 센 수사력을 김건희 센 씨한테는 수사력을 사용하지 않고 전혀 사용하지 거기다 않고. 저 검찰 권력을 스스로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정환 대표님 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검찰이 지금으로서는 기소를 독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공판도 그렇죠. 검찰이 계속 해야 되잖아요. 윤석열 씨 대상으로 한 재판에서 검찰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일단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리고 사실 이 주도권 다툼에서 들어왔듯이 검찰은 윤석열을 한 번도 대면 조사를 못 해보고 지금 재판을 맡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재판에 가게 되면 수사는 중단된 거거든요. 네. 법정에서 증거로만 다투어야 되는데 이 상황을 과연 검찰이 여기까지 끌고 온 책임을 전혀 뭐 묻지도 않고 검찰이 전적으로 지금 내란죄 입증을 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상황을 보면 과연 검찰이 이걸 입증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엊그저께 이 즉시항고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사실 풀려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그 상황에서 일단 법원 한 번 더 받아보는 게 맞고 당연히 국민적 정서를 감안해도 이걸 이 검찰이 공정성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의 판단 한 번 더 받아보겠다라고 토스한 다음에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그걸 따르는 게 맞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지 않고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순간 검찰이 윤석열 편에 서 있다라는 엄청난 오해와 비판을 받게 될 텐데 그걸 감수하고도 즉시항고를 포기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심우정이 과연 제대로 파이팅 할 거냐라는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한 사실이고요. 심우정 총장은 당연히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죠. 그리고도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는 게 이 김건희 여사의 오빠와 또 고등학교 동창인 상황이고 이 심우정 검사의 아버지가 또 정진석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잖아요. 네, 정진석과 또 같이 심대평계로 분류되는 그러니까 심우정의 아버지와 같이 정치적 파트너였던 그런 관계여서 그랬죠. 이 몇 단계만 건너면 굉장히 이 정치 권력의 핵심에 있는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우정이 특수부 검사가 아닌데도 특수부 출신이 아닌데도 검찰총장 임명된 게 이런 인맥이 작용됐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많았었는데 결국 그게 돌고 돌아서 이번 사건에 심우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게 된 상황이죠. 그리고 또 문제는 이게 이 당연히 탄핵 심판과 이 내란죄 재판은 별개이지만 당연히 파면이 되건 안 되건 그 별개로 이 내란죄를 입증하는 것도 굉장히 국가적 한국 사회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탄핵 심판과 지금 계속 그 쟁점이 되고 있는 건 경고성 계엄이었다, 계몽령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아무도 다친 사람 없지 않느냐, 그리고 체포 명령을 내렸지만 체포를 하지 않지 않았느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윤석열의 주장인데 이게 과연 법원에 가서 검찰이 강력하게 입증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불법 요소는 있었지만 내란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그 되게 안타깝고 놀라웠던 건 이번에 이 구속 취소를 명령했던 법원이 이 본안 재판을 그대로 맡는 법원이란 말이죠. 네네. 같은 재판부입니다. 그 재판부가 결국 이 재판을 계속 진행하게 될 텐데 구속을 취소해야 된다고 명령했던 그 재판부가 과연 이 단호한 법리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국민적 의문이 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 검찰조차도 지금 굉장히 이 범죄를 엄단하려는 의지가 안 보인다. 그리고 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고 있고 검찰 동일체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조직이 여전히 윤석열의 그림자 안에 있다면 아까 이병헌 대표님 그 말씀하시려다 말했죠. 딥스테이트가 아직도 미국이 아니라 한국의 딥스테이트가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네. 그 한국의 딥스테이트는 검찰 권력과 기득권 세력의 뿌리에 깊게 연결돼 있다. 그리고 제가 늘 몇 차례 끝내주는 경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은 길어봐야 5년 그리고 이번 경우 3년도 지나지 않지만 기득권 세력이 대통령을 이용하는 건 대통령을 통해서 기득권의 그 이해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이 작동하는 기제가 있는 것인데 결국 윤석열을 이용하려는 그 딥스테이트들 기득권 세력들은 여전히 이 검찰 권력을 통해서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게 있는 겁니까, 이병훈 작가님?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일종의 딥스테이트. 딥스테이트를 그러니까 검찰이 자청해서 그 감시 정치 역할을 해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감시 정치, 감시 정치, 합법적 감시 정치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저희 일반 시민들은 모르니까요. 감시 정치라는 게 일반인들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감시한다는 뜻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정적을 감시하는 거죠. 정적을. 네. 그러니까 윤석열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 드러내놓고 감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부의 그 이념 정치, 윤석열 정치는 한마디로 이념 정치만 수행했고 이념 전쟁을 일으켰고. 그러면 그것은 혼자 일으킬 수도 없고 여러 정부 주요 기구의 핵심 요직에 있는 사람들, 특히 검찰의 파워를 등에 업고 그런 감시 정치를 해온 거죠. 근데 사실 그게 다 법적 카르텔이라는 얘기인데 검찰 중심의 어떤 딥스테이트. 네. 윤석열 씨는 대통령 재임 기간에 계속 본인은 카르텔과 싸운다고, 의료 카르텔과도 싸우고 R&D 카르텔도 싸우고 뭐 건설 카르텔도 싸우고 네네. 노조도 싸우고 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프리드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의 카르텔 보는 시각인데 뭉쳐 있으면 다 나쁘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다 개인이고 각자 시장에서 경쟁해야지 그게 제일 효율적인데. 근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또 법적 카르텔은 그렇죠. 이게 굉장히 그 어떤 카르텔보다 강력하고 이 어떤 공격도 받지 않고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죽은 권력을 수사하면서 살아있는 권력과 결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저는 이번 최근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가장 또 놀랐던 장면 중 하나가 김태규라고 있습니다. 방통위 부위원장. 네.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이 탄핵이 당하면서 이제 그 직무대행을 했었잖아요. 이 사람이 사실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에요. 근데 국무회의에는 참석 배석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이 국무회의 가가지고 엄청나게 강력하게 반발을 했다는 거예요. 아, 대행이. 네, 대행 주제에 그리고 국무위원도 아니면서 국무회의 자리에서 엄청 목소리를 높이면서 왜 최상목이 현재 재판관 2명을 임명했느냐라 가지고 엄청 소리를 지르면서 반발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방통위 부위원장인데 이 사람도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이고 검사 출신에게 방통위원장 부위원장을 맡긴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막 엄청 소리 지르면서 사표를 던졌는데 사표 수준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이 사람이 과거에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이 됐었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검찰 출신이니까 공수처를 만들면 안 된다고 강력히 반발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공수처장을 앉히려고 하다가 너무 이렇게 모양이 안 맞으니까 막판에 이제 후보에서 그 제외되긴 했는데 공수처를 무슨 괴물기관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고요.
이런 사람이 윤석열 주변에 있으면서 여전히 그 국무회의에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고요. 또 기억하시겠지만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심지어 네, 윤석열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맞아요. 그 공고문을 내서 엄청 논란이 있었죠. 국가인권위가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가 되는 사고를 많이 쳤지만 내란범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걸 보고 진짜 다들 경악했을 텐데 이 안창호 위원장도 또 검사 출신입니다. 헌법재판관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이 인권을 보호한 자리에 검사 출신 안 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다 윤석열의 이 네트워크에 이 검사 출신 네트워크들을 계속해서 정권의 요직에 앉혔었고요. 보면 이 지금 이제 많이 좀 물이 빠지긴 했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검사 출신이고 게다가 또 이 행정안전부 장관 그 검사 출신이 아니지만 법조인 출신이고 이런 사람들이 다 주변에 그 이 검사 법조인 출신들로 이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그 카르텔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판단을 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카르텔 척결이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막 찍어 누르면서 악을 처단하는 정의로운 검사의 이 프레임으로 국정을 운영하다가 결국 그게 가능하려면 본인의 흥결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김건희 이슈도 있고 명태균 이슈가 터지면서 급격히 무너졌는데 그걸 마지막에 반전시키는 방법으로 비상계엄, 반국가 세력을 처단하는 또 비상계엄 군통수권자의 그 코스프레를 하려고 하다가 자멸한 게 지금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또 아까 이병훈 작가님께서는 검찰 카르텔을 통해서 상시 감시 체제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정환 대표님 말씀은 그 검사 출신들이 다 나와서 네. 감시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회를 통치하는 일을 네. 요소에서 검사가 방통위원장 방통위도 가고 인권위원회도 가고 뭐 온갖 그 요직을 차지하고 대통령이 시키면 이 자기네 검찰 카르텔을 통해 가지고 국정 전반을 장악하려고 했었죠. 그렇군요. 근데 그 이정환 대표님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사실 엄청 충격적인 얘기를 하신 건데 내란 재판이 되게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검찰이 이런 식이라면 내란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그 재판에 임하지 않아서 그 네. 내란죄 입증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인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단 윤석열이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내란죄 재판을 받게 되는 건 뭐 사실이고요. 다시 구속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란죄 재판이 선고가 나서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당연히 내란죄가 입증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시나리오를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가능성이지만 파면이 되고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경우. 근데 대통령에서 파면이 됐는데도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지만 정말 0.0001%로 파면이 기각됐는데 불구속 상태, 구속되지 않는 이 현직 대통령이 내란 피의자다. 여전히 군을 움직일 수 있고 언제든지 비상계엄할 수 있는 사람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라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과정에서 과연 내란죄 입증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내란 우두머리라고 알고 있지만 지금 30% 이상의 국민들은 내란이 아니라고 보는 분들도 많이 있고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분들 많이 있는데 이미 국론이 분열돼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의 프레임은 계속해서 내란이 아니다. 경고성 계엄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그렇지만 사실 정말 정말 끔찍한 논리들이 많았죠. 지금 비상계엄 이 탄핵 심판이 인용될 거라는 이제 뭐 5가지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비상계엄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국무회의도 제대로 열지 않았고 포고령에서 정치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했고 그 탄핵 심판 과정에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런 조항을 넣었느냐고 하니까 어차피 경고성이라서 뭐 대충 넣어도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네, 뭐 그렇죠. 라고 물어보니까 둘이 서로 막 웃으면서 김영현 장관과 했던 웃으면서 얘기했었다. 네, 그런 장면이 있었죠. 얘기했죠. 그런데 이게 윤석열은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그랬을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라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문화된 포고령 있는 이상 당연히 파면이 되고 다만 근데 이게 내란이 아니냐를 두고 파면이 되더라도 내란이 아니라고 계속 우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과 법원이 과연 그렇게 엄격하게 판단할 것인가?
내란까지는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면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윤석열이 감옥에 가지 않고 내란죄에 처벌받지 않는 상황,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에 침탈까지 했는데도 내란으로 우리가 이걸 처벌하지 못한다면 한국 사회의 분열 상황이 얼마나 그 끔찍할까라는 그래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이런 식으로 이 선포를 하고 군대를 국회에 보내도 내란이 아니면 계속 그런 거잖아요. 우리 네. 헌정 질서는 엉망이 되는 걸 텐데 그래도 일단 말씀하신 것 중엔 파면이 되면 상황이 좀 달라질 거라고는 보시는 것 같아요. 파면이 되지 않은 것과는 천지 차이잖아요. 네. 파면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박근혜 때는 그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평의를 계속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관들이 네. 근데 저는 어떤 학자는 어떤 정치학자는 뭐 소수 의견 한 명이라도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저는 안 그렇습니다. 만장일치로 인용이 돼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만장일치로 인용이 안 되면은 제2의 계엄을 헌재가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고 두 번째는 사법부의 지위를 군사법원에 넘겨주는 그런 사태는 오지 않겠지만은 지위가 넘어간다는 사실은 분명히 보입니다. 사법부 스스로가. 그리고 그 만약에 전원일치 그게 안 되면은 당연히 전국은 극도로 혼란에 빠지고 내란 세력의 합법의 명분을 스스로 쥐어주고 그다음에 윤석열이 촉발한 이념 전쟁의 불쏘시개 역할을 헌재가 사법부가 자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난해 2024년에 망가진 한국 경제 그 1% 미만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그 3년간 뒤에 말씀하시겠지만 이제 이종환 대표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망가진 경제는 절대 복원이 불가능하죠. 이미 뭐 경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올해 한국 경제는 최악이라고 말하고 물가도 더 오르면 오르지 절대 안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탄핵 심판과 내란죄 재판은 이제 해석 영역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를 수도 있고 치열하게 법적 다툼이 예상되지만 저는 이제 탄핵 심판은 100% 인용될 거고 만장일치를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계속 이제 전망을 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5가지 아까 요건 중에 5가지 쟁점 중에 하나라도 확인이 되면 무조건 파면인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헌법재판관 8명 중에 1명이 누구라도 이게 기각 의견을 소수 의견을 내려면 5가지가 모두 아니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뭐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던 것도 뭐 거의 확인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국회 군인을 투입한 것도 만약에 어떤 재판관이 국회 군인을 투입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근데 사실 이제 보면 우리가 그 현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두고 뭐 보수가 몇 명, 진보가 몇 명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현재 재판관들도 뭐 수십 년 재판을 하신 분들이고 최소한 그 양심의 문제를 떠나서 법리적인 그 논리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장일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가장 보수적 성향이라는 정영식 재판관 최근에 와드님이 뭐 결혼식을 했는데 일부 알리지 않고 그리고 사실 또 결혼을 미룰까도 생각을 했다가 알리지 않고 조용히 결혼식을 치렀다는 얘기도 있고 보시면 이제 그 지켜보면 정영식 재판관이 또 윤석열에게 야단을 치기도 한 적도 있었고요. 양쪽 다 좀 공정하게 그 좀 뼈아픈 뼈를 때리는 그런 발언도 하기도 해서 비교적 안심이 될 것 같다라는 관측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유식 재판관도 뭐 별명이 산신령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소신 있는 판결을 많이 했던 것으로, 그러니까 이분의 보수 성향과 별개로 그냥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수준에서 당연히 탄핵 인용될 거라는 강력한 전망을 해봅니다. 파면이 인용이 안 될 되면 거라고 저는 그냥 어마무시한 내전 상태가 지속된다고 봅니다. 경제 얘기 아까 잠깐 해주셨는데 네. 경제도 심각하잖아요. 지금 트럼프 출범하고 나서 지금 어쨌든 관세 폭탄이 덮치고 우리는 뭐 아직 하여튼 뭐 네. 모르겠어요. 지금 네. 최상목 대행 체제라서 아직 미국이 네. 관심을 안 가져줘서 고마운 건지. 네, 네. 하여튼 뭐 트럼프가 손대는 나라보다 지금 난리법석인데. 트럼프는 또 이렇게
힘의 대결을 좋아하잖아요. 막 찍어 누르고 또 자기하고 이렇게 어깨를 겨룰만한 상대를 골라가지고 단판을 짓기를 좋아하는데 지금 한국은 굉장히 지금 그 뭐가 무너져 있는 상황, 헌정 질서가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다가 이번에 그 지난 금요일 이후로 외신들 보도를 보면 한국의 정치 불안이 정말 심각하다. 그리고 이 탄핵됐던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는 뭐 실질적인 내용이 어떻든 간에 아무튼 다시 풀려난 거잖아요. 석방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죠. 보는 거예요. 아니 네. 뭐 외국에서 보면 내용과 그냥 별개로. 단순하게 보는 거죠.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그 독일의 공영방송 ARD와 ZDF가 한국의 그 탄핵 보도를 굉장히 왜곡해서 보도해서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거의 아스팔트 우파들만 인터뷰하고 가가지고 종북 세력들이 탄핵을 주도해서 윤석열이 억울하게 갇혀 있다라는 보도를 내보내가지고 한국의 수많은 지식인들과 독일의 교민들이 항의해가지고 내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외국에서 보는 한국의 이 탄핵 국면은 일단 정치적 혼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좀 아는 사람들은 이제 이 내용을 보고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보겠지만 사실 여전히 혼란스럽고 여전히 또 이 윤석열이 다시 탄핵에서 복귀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100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 트럼프가 한국을 이 대화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 최상목은 아직도 한 번도 이 미국 백악관과 통화조차 못한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뭐 멕시코, 캐나다, 콜롬비아, 유유까지 다 쥐락펴락하면서 지금 관세 폭탄을 쏟아냈다가 관세 폭탄을 대가로 다른 뭐 이렇게 반대급부를 끌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장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 대가로 받기로 한 보조금이 다 지금 날아가게 생긴 상황입니다. 7조 원 날아가게 됐죠. 네. 그리고 당장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트럼프는 또 임기가 4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보조금 없이 과연 이걸 뛰어들어야 되느냐. 4년은 길기도 하면서도 짧기도 한데 이 상황을 한국 정부 전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고 가서 누군가 단판을 지어야 될 텐데 우리는 최소 지금 5월까지는 리더십 없는 상태인데다가 지금 갇혔던 대통령이 다시 복귀해가지고 내란이 아니라 뭐 개몽령했다라는 그런 지금 개소리를 계속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죠.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기 뭐 트럼프 들어오고 뭐 이런 얘기 전에도 우리나라가 내수 경기 계속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석유 책에서도 민주주의가 경제다 이렇게 부제를 네. 다셨는데 이병훈 작가님 그 탄핵이 경제다 이런 얘기도 혹시 할 수 있는 겁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정환 대표께서도 이미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지난해 그 분석하셨지만은 이제 대표적인 것이 정부의 재정 정책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는 네. 재정 확대 정책을 지나치게 썼든 어떻게 했든 그 정부 나라 돈을 풀어서 실물 경제를 살리고 뭐 서민, 자영업자 이분들 고충을 덜어주는 정책을 펼쳤는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하면서 96조를 덜 걷고 그러면 돈이 덜 거친 상황에서 그럼 복지 예산을 전혀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러면은 그 윤석열 정부의 그 경제 정책 수장들은 뭐 민생 포기 정책이냐, 민생 포기, 소비 포기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그러니까 재정을 이상하게 쓰면서 긴축 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그걸 보면은 이제 원래 보수 정권의 그 경제 정책 기조는 그거 아닙니까? 성장 정책. 그러니까 무엇을 성장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보수 정책은 보수 정당의 정책 기조의 근본은 성장이었을 때 무슨 성장 정책을 쓰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명박은 4대강이라도 있었고 그렇죠. 박근혜는 뭐 기초연금도 만들었고 뭐 다들 뭐라고 있는데 윤석열은 의사들과 싸운 거 말고는 사실 거의 기억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제 여러 건설 경기가 이제 최악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 나왔지만은 우리나라 그 도급업체 상위 수준의 상당수들이 지금 그 부도육에 몰려서 그 자산을 지금 팔거나 그런 상황이고 중하위권들은 매우 심각하답니다. 그러니까 서울 저기 한강하고 그 용산
이 권역의 아파트만 살아 있고 나머지는 다 죽어 있고 뭐 당연히 매매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죠. 피크 코리아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우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네네네. 제가 준비한 거 그래프 한번 쭉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지금 피크 코리아를 이미 지났다는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 경제의 네. 피크가 지났다는 그렇죠. 건가요? 윤석열 정부가 마지막 그 좋았던 시기를 다 망쳐놓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에서 다음 정권을 시작할 거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년 연속 제자리 걸음이고요.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로 간 건 사실 거의 처음입니다. 아니, 뭐 외환위기가 아니고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요. 환율 방어하느라고 외환보유액을 까먹고 있습니다. 국세 징수 세금을 2년 연속 줄었고요. 세금을 덜 걷고 심지어 이 세수 예측보다 더 덜 거둔 그런 상황 마이너스 났고요. 법인세가 근로소득세보다 적게 잡힌 것도 처음입니다. 예산보다 징수가 3년 연속 누적 87조 원을 마이너스를 까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부세도 급격히 줄어서 까먹었고요. 이미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자 감세가 전방에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이제 이걸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세수분과가 계속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인세, 근로소득세는 요거는 법인세 깎아줘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기업이 비즈니스가 잘 안 안 돼서 좋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세금을 걷어서 적절한 시점에 정부 재정 지출해야 되는데 세금 깎고 지출을 줄이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경제를 살려야 될 시점에 소비가 지금 11분기 연속 마이너스인데 11분기가 정확하게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계속 마이너스. 그러니까 한국 그러네요. 역사 이 6.25 해방 이후에 역대 최장 기록으로 소비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쉬었으면 취업을 포기하고 아예 일자리를 찾지도 않는다라는 청년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고로 늘고 있고요. 1% 이하 성장률은 역대 네 번째. 그러니까 IMF, 글로벌 외환위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윤석열이 일하는 변수 말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1% 경쟁률로 성장률로 그리고 잠재 성장률도 계속 줄어들어서 이제 뭐 1% 이하로 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사실 이 우리가 조국 혁신당에 구했던 것처럼 3년은 너무 길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상황을 빨리 복구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데미지, 회복 불가능한 이 타격을 입을 텐데 한국 경제 회복 탄력성이 아직 살아 있다면 하루도 빨리 탄핵과 새로운 정부 출범 그리고 무너진 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다시 구축하는 그런 한국 경제 재건 작업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탄핵이 경제죠. 예. 탄핵이 그런 면에서 탄핵이 경제다. 예. 저는 진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우리 피크 한국 네. 코리아 뭐 피크 코리아론 코리아 피크론 뭐 이런 얘기할 때 예. 사실 경제가 우리나라 인구도 저출생 때문에 인구도 줄기 시작하고 우리 옛날처럼 빠르게 성장할 수는 없어서 피크다. 뭐 이런 얘기 사실 많이 했는데 우리 기업도 뭐 그렇게 빨리 성장할 수는 없다. 그랬는데 사실 정치적으로 비상계엄 선포하고 나서는 이건 진짜 국운이다 했구나. 이런 생각을 네.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늘었어요.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게다가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전 세계 국가, 주요국가 뭐를 겨냥해서 글로벌 관세 전쟁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문가들이 발표에 따르면은 올해 트럼프발 관세 때문에 약 448억 달러의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그러니까 수출 총액의 약 6.6% 감소할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수출을 먹고 살고 수출 때문에 우리나라 GDP나 개인 GNI나 이게 다 상승하는 국가인데 그러면 올해는 이 탄핵이 안 되면은 말할 수 없는 국민적 고통이. 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국운이 다 했다라는 게 다들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 거겠지만 지금 전 세계가 다 이제 포퓰리즘과 그다음에 극심한 이 우파의 준동 때문에 다들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게 기회일 수도 있는 게 한국이 민주주의가 살아있던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이 내란을 진압하고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주고 다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강력한 리더십, 민주적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리더십을 복구한 다음에 이걸로 다시 트럼프에 맞서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전 세계의 하나의 모델,
하나의 그 벤치마크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구분이 다 있지만 오히려 이거 3년 안에 끝낼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민주주의 힘을 세계에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할 수 있다면 다시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좌절하긴 이르다. 여전히 이게 한국의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정말 멋진 말씀이시네요. 제가 낮에 다른 자리에서 이상원 박사라고 ILO 계신 잘 아시죠? 네. 그 말씀 나눴는데 유럽도 정말 만만치 않더군요. 네. 많은 국가들이 이제는 진짜로 민주주의가 소용이 없는 것 같다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정환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럴 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과 예컨대 분배와 행복 다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나라가 된다면 우리가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꼭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먼저 탄핵이 인용되고 되고 예. 내란죄도 죄에 입증하고 대한 입증하고. 법적 심판이 그리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검찰 카르텔도 어떤 식으로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됩니다. 네, 그러네요. 그거 정말 중요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파헤쳐 주시죠. 이 우리나라 내란의 뿌리와 카르텔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 그리고 이병훈 작가, 내란의 뿌리를 찾아서 쓰신 이병훈 작가 모시고 말씀 나눴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오후 5시 45분에 진행하고요. 오후 5시부터는 끝장 뉴스 진행되니까요. 내일도 5시부터 라이브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께 인사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